대한민국이 안보를 배워야 할 딱 한 나라만 고르자면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입니다.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상당히 비슷한 안보 환경에 놓여 있는데요. 특히 기갑 전력에 있어서는 거의 쌍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나라 모두 미국 등 서구 진영의 전차를 지원받았고 3.5세대 전차를 자체 개발할 정도로 수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나서도 마르고 닳도록 구형 전차를 운용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M48A3K, A5K 패턴을 운용 중이지만 이스라엘은 1989년까지 M4 셔먼을 개량한 M51을 운용했습니다. 중동의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한 대의 전차라도 아쉬웠던 이스라엘의 고육지책이었는데요. 이는 3세대 이상 전차만 1800대를 넘게 보유하고도 M48 패턴부터 러시아산 T-86까지 현역으로 보유 중인 대한민국의 영내 안보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이스라엘이 대량의 실전 경험으로 자체 개발한 메르카바를 성공적으로 개량해냈다는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메르카바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최근 등장한 대한민국 K2 괴 개량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안보 환경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합니다. 사방이 적국으로 둘러싸인 데다 산발적인 비정규전이 일상처럼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의 안보 환경과 비교할 수 있는 나라를 꼽자면 대한민국 정도뿐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준비태세는 우리 군의 모범 사례로 손에 꼽혔습니다. 군필 시청자분이시라면 정신교육 시간이나 예비군 교육 시간에 이스라엘군 관련 교육 영상 하나쯤은 시청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근대에서 현대까지 이르는 수많은 전쟁을 겪었었음에도 3억에 달하는 인구의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생존과 번영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까지 착실히 수호해온 나라로서 대한민국 안보의 기감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예군과 정보 능력을 갖춘 이스라엘은 일개무장정파에 불과한 하마스가 공습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의도와 능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기 전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에 배치되어 있던 병력 중 일부를 유대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정치적 압박에 하마스가 대규모 공격을 단념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마스의 안보 위협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이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한민국은 압도적인 정보 체계를 보유하고 있고 킬체인, KAMD, KMPR로 이어지는 삼축 체계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북한이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한 주먹거리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과신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일개무장정파가 아니라 대량의 재래식 전력과 핵무기를 보유한 적성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준비한 삼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도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길고 분명한 전면전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독특한 건국 역사와 지리적 여건, 안보 환경 탓에 이스라엘은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개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의 주력 전차 메르카바입니다. 숨쉴 틈도 없이 4차례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은 영국제 센츄리온 전차의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비록 센츄리온이 완벽한 전차는 아니었지만 하나의 기갑도 아쉬운 이스라엘은 마르고 닳도록 온갖 마개조를 거치며 센츄리온을 운용해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영국이 개발 중이던 신형 전차 치프틴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초 이스라엘은 영국에 4차례의 중동전쟁에서 획득한 전차전 노하우를 넘기는 대신 치프틴을 면허 생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센츄리온의 된통 당한 전적이 있는 아랍 국가들은 영국을 압박하며 격렬히 반대했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은 영국 내 자산을 회수하겠다며 초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결국 영국 정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스라엘에서의 치프틴의 면허 생산을 철회하고 말죠. 졸지에 전차전 노하우만 빼앗겼을 뿐 정작 원하던 치프틴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언제든 외교적 분쟁으로 인해 외국산 전차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내친 김에 자국산 전차를 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1970년 개발에 들어가서 1974년 시제 1호차가 배치된 메르카바 마크 1입니다.
물론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맨 땅에서 전차를 개발할 수 있을 리는 없고, 알게 모르게 메르카바 마크 1에는 센츄리온을 운용했던 경험이 상당수 녹아들어 있는데요. 1948년 건국과 동시에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내몰렸던 이스라엘은 주력 전차 운용에 대한 어떠한 작전 개념도 없이 센츄리온을 아무 전장에나 밀어넣었습니다. 영국 전차답게 센츄리온은 화력과 방어력은 상당히 준수한 전차였지만 기동력이 비교적 떨어졌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이를 간과한 채 에모십으로 개조한 슈퍼셔먼과 동일한 전장에 센츄리온을 몰아넣었고, 그 결과 센츄리온의 데뷔전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센츄리온의 특징을 깨달은 이스라엘은 기동성이 중요하지 않은 방어전 위주의 전장에 주로 센츄리온을 배치했고, 제3차 중동전쟁 이후에는 엔진부터 현수장치, 조준기를 비롯한 사통장치를 죄다 갈아치우며 제4차 중동전쟁까지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이 센츄리온은 이후 슬레다머와 반응장갑을 부착한 벤구리온으로 개조되어 80년대까지 현역에서 활약했는데요. 이처럼 센츄리온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며 마개조했던 제작 노하우가 고스란히 메르카바에 녹아들었습니다. 일례로 일반적인 전차는 기동성, 화력, 방어력 순으로 우선순위에 차등을 두기 마련입니다. 훌륭한 전차일수록 그 간극이 좁을 뿐이지 대부분 기동과 화력을 위해 방어력은 뒤로 미루는 경향이 강한데요. 그런데 메르카바는 정반대의 구조입니다. 마치 기동력은 좋지 않았지만 방어력만큼은 발군이었던 센츄리온과 비슷한데요. 이는 이스라엘의 환경에서도 비롯된 설계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인구가 적은 나라입니다. 전체 인구가 우리나라 서울보다도 적은 900만 명 수준입니다. 따라서 피격시 승무원의 생존성을 극한으로 추구하는 전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덕분에 기동성은 다소 희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전차 승무원 양성에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오히려 남는 장사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술력이었습니다. 아무리 개조 경험이 많다고는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전차 설계 경험이 전무했고, 더군다나 앞에서 말했듯이 메르카바는 전통적인 설계 개념과 정반대되는 전차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승무원 보호를 위해 연료 탱크와 엔진을 전면에 배치해 증가장갑과 비슷한 효과를 내도록 했으며, 외부는 격벽을 설치해 근접거리의 로켓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제4차 중동전쟁에서 보병과의 재병합동 없이 기갑부대만 돌격시켰다가 말류카 대전차 미사일과 RPG-7에 철저히 농락당했던 경험을 반영한 건데요. 이와 같이 풍부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어설프게 균형을 찾기보다는 강점을 극대화한 메르카바는 개량을 거듭할수록 자신만의 독특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르카바 초기형은 전면 상단부가 날카롭게 경사진 단순 주조 장갑이었는데요. 마크2, 마크3에 이르러서는 얇게나마 복합 장갑을 설치하기 시작했고, 마크4부터는 아예 구조를 변경해 상판의 설계를 깍지고 평평한 형태로 변경했고, 본격적으로 두꺼운 복합 장갑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현대의 메르카바 마크4는 마치 우주선을 연상케 하는 특이한 외형이 되었는데요. 출입문 역시 일반적인 전차와 다르게 장갑차처럼 차체 후면에 달려있고, 이 덕에 내부 여유 공간이 꽤 많아서 동급 전차 대비 포탄을 최대 10여 발이나 더 많이 적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120mm 활강 포탄을 쓰는 마크3와 마크4의 경우 최대 포탄 적재량이 무려 92발에 달하는데요. 전투 중량이 10톤가량 낮긴 하나 대한민국의 K2 흑표가 40발의 포탄을 탑재한다는 걸 감안하면 2배가 넘는 엄청난 적재량입니다. 게다가 메르카바의 경우 포탄 적재를 일부 희생할 경우 정말 장갑차처럼 분대 단위의 병력을 수송하거나 부상병 후송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전차임에는 틀림없는데요. 그러나 사실 메르카바는 처음부터 완전 무결한 전차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복합 장갑을 증설하기 시작한 마크3 중기형이나 후기형부터는 몰라도 초창기 메르카바는 방어력을 중점적으로 설계했다는 인식과 다르게 실제 장갑의 두께만 보면 13년 전의 M60A1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엔진을 전방에 설치하면서 차체는 거대해지고 중량은 늘어나 구동계통에 큰 부담을 줬습니다. 단지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 이스라엘의 안보 환경에 맞춰진 완성형 전차를 만들어냈을 뿐인데요. 대한민국 역시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름 아닌 K2 흑표의 새로운 개량형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도입한 지 벌써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K2 흑표도 그동안 적지 않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RT314K FM 무전기를 대신하여 SDR 무전기로 개발된 TMMR 무전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덕에 교신주 파쇄 제약이 없어졌고 음성과 데이터를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어 고속통신이 가능해졌는데요. 가까이서 보면 단순히 소통이 원활해졌을 뿐이지만 전장 단위에서 보면 지휘 통제부터 타격, 감시 정찰까지 보다 원활한 통합작전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디지털 지도가 개선되었고 전장 관리 시스템을 운용하는 운용 통제 컴퓨터가 개선되면서 훨씬 똑똑한 전차로 거듭났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준경 분야에서 기존 1차원 배열 열상검출기에서 2차원 배열 열상검출기를 적용해 탐지거리는 기존 대비 동등 이상, 인지거리는 기존 대비 약 18% 이상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K2 옥표의 대대적인 변화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덱스 2023에서 등장한 K2 옥표의 개량형 K2EX입니다. 수출을 가정해 성능 개량에 집중한 K2EX는 기존 K2 옥표의 확장성을 10분 발휘했는데요. 그동안 꾸준한 약점으로 지목받던 하드킬 방식의 능동방어 시스템을 탑재한 것은 물론 RCWS와 함께 레드백과 마찬가지로 차체 내부에서도 360도 시야 확보가 가능하도록 전장 상황 인식 장치를 탑재했습니다. 또 포탄의 폭발 시점과 방식을 제어하는 정보 주입식 탄약 등 최신의 스마트 포탄을 운용할 수 있는 전자장비와 사통장치를 추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승무원의 생존율을 올리고 전술성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건 K2EX 이전에 이미 K2PL에서 비슷한 개량이 이루어질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폴란드군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반영한 K2PL은 하드킬 방식의 능동방어 시스템이 탑재되었으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중량도 55톤에서 63에서 65톤으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여유 중량으로 측면엔 고정식 반응 장갑 그리고 전면은 모듈식 장갑을 탑재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이처럼 K2PL과 K2EX가 서로 닮아있다는 건 대한민국이 이미 K2 옥표 개량을 위한 모든 기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우리 군이 K2 옥표의 개량보다 추가 양산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러나 이제는 K2 옥표도 새롭게 변화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식이 뒤바뀌고 있는 전면전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